네, 1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김슈맨 시작합니다. 자, 목요일의 남자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준우 변호사가 올 때마다 너무 반가운 것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의 이 전담 변호사가 돼서 저의 법적으로 좀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매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상담은 유료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제가 징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당 맞죠? 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이죠. 20일 낮 12시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공보다 더 화제가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 사진 함께 보실까요? 네, 사진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킹슈맨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이제는. 취임식 이전에 이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 백악관을 떠나기도 하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으려고 하는 등 참 이 트럼프다운 행동들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진 역시 이 트럼프가 트럼프했던 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사진 속에 보이는 가방이 바로 핵 가방입니다. 이 풋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방인데요. 대통령이 유사시에 핵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휴대 장치입니다.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 가방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의 핵 우산에 아주 잠시나마 공백이 생긴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원래는 취임식에 참석한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그냥 가져간 것이었고요. 새로 가방을 마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기능은 작동 안 되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핵 뒤끝이네요. 네. 보통 이제 공화당이었으면 순수 공화당이었으면 이게 다 세수가 낭비되고 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새로운 정당을 또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본인 마이웨이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당 이름이 애국당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정당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극운을 맞닿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미국 핵과학자 회보에서 미국의 저 핵가방이 서너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3개가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지정생존자. 그래서 지정생존자란 말을 굉장히 낯익게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네, 바이든 시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요 이슈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어떤 소식이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자, 오늘 첫 순서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박영선, 드디어 서울시장 출마. 두 번째, 주호영의 역대급 막말, 사과는 없다. 세 번째는 견제구 이낙연, 마이웨이 이재명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전 장관이 어제 20일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울시장을 향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서게 될까요? 준비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영선 전 장관 20일 개각을 몇 시간 앞두고 출입 기자들에게 석별의 정을 고했죠. 그리고 취임 후 654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죠. 네, 맞습니다. 박 장관은 20일 사의 표명을 한 뒤 SNS를 통해서 때로는 질주영선, 버럭영선을 꾹 참고 따라와준 중기부 직원들에게 사랑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녕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야만 하게 되었다. 이제 결국 헤어질 시간, 지난 1년 9개월여 동안 우리 참 치열하게 뜨겁게 진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오늘 15시 20분에 제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대외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놓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서울시장 출마하는 걸까요? 네, 일단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문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사퇴의 변을 밝히며 사실상
출마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월 19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상황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출마하겠다라는 뜻으로 되풀이가 되고요. 근데 이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은 이미 작년 말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딱히 새삼 놀라울 건 없지만 네. 드디어 이제 민주당에서도 내부 경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기가 중요했죠. 자, 한편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됐던 박주민 의원, 이번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에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가 우리 당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비록 출마하진 않지만 후보처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 거군요. 네, 일단 두 사람의 예비 경선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3월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낙연 당대표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네. 있기 때문에 과연 예비 경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내 경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시화된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적인 스타 정치인이다. 마치 메시와 호날두가 시합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김진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근데 조금 그 철진한 표현이 아닌가. 메시와 호날두의 천하가 사실 또 좀 지나가고 있는 국면인데 자당 후보를 디스를 하나 이런 고민도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사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내 경선 후보 중에 박주민 의원이 2위였거든요. 네. 우상호 의원이 주로 3위로 표적한 경우가 많아서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흥행 경선 카드가 조금 식은 면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부터 경선 국면에 달아올라야 되겠죠. 네, 자, 손흥민이 등장을 안 해서 좀 아쉬우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에 이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인데요. 공약 내용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군요. 네, 매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선거에 등장할 때마다 확실히 이 시민들, 국민들에게 웃음만큼 확실히 전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약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먼저 연애 공영제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줄어든 예산으로 이 결혼부를 신설해서 미혼 남녀에게 매월 20만 원의 연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오창순 의원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양쪽에서 받으니까 총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결혼 시에는 결혼 수당 1억 원을 지급을 하고요. 주택 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출산하면 출산 수당으로 5천만 원, 자녀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전업 주부 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 이 3대 공영제와 함께 이 허 대표는 18세부터 국민배당금 150만 원 지급, 재산세와 자동차 보유세 폐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울 취수원을 북한강 수계의 청평댐으로 이전, 무보수 근무 등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 허 대표는 이 막대한 자금 필요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네. 가장 중요하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창성 의원은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어요? 그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네. 여전히 허경영 대표는 계속해서 정치인 무보수제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한결같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없으면은 네. 애초에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그럴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허황된 것이고 네. 참 안타까운 것이 결국 허경영이 옳았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네? 처음 등장했을 때 예전에 말했었던 공약들이 지금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동수당 10만 원이라든지 10년, 15년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있는 것이 저는 출산수당이나 전업주부수당 이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는 부분인데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결혼에 너무 목매어서 결혼 자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프랑스 같은 경우 생활동반자법이라 해서 팍스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가족의 탄생을 열어둘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저는 전업주부수당, 출산수당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네, 공약을 조금 손봐서 비혼 선언을 하면 비혼 수당도 주는 것까지 나오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자, 20일 문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했죠. 자, 지난 연말 두 차례 개각에 이은 세 번째 내각 교체입니다. 자, 이번 개각의 일정
박영선 전 장관한테 맞췄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일단은 뭐 박영선 장관에게 맞췄다라고 보기에는 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훨씬 더 전 큰 이슈라고 보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은 인사청문회가 그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공격 네. 또는 비판, 검증이 후보자가 없는 곳에서 대통령에게 날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정권이라도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후임자 인선이 끝나는 대로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3차 개각에서 내정된 후보자 누군지 MU원이 소개해 주시죠. 네, 오랜만에 돌아온 궁금한 프로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3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외교 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 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왔었습니다. 주 미국 공사, 주 이스라엘 대사,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죠.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서울 양천 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민주당 홍보위원장 그리고 원내 부대표 등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권채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경기도 의회 의원을 거쳐 20대, 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역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네, 의원 인격이 많이 보이네요. 자,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4년여를 이끌어왔던 강경화 장관,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체가 됐군요. 네, 드디어 외교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이제 임기 전체를 같이 가는 장관은 이제 한 명도 없게 됐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 교체 이슈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외교적 변곡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완전 미국 정부가 교체가 되면서 그에 맞춰서 좀 새로운 호흡으로 네. 외교 정책 전반을 좀 마지막 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고령인 정의용 장관을 임명한 것도 사실은 좀 마지막 집권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 정책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황희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데 체육 인사도 아니고 문화 인사도 이기다 하기 좀 어렵고 오히려 이제 도시공학 석박사를 했기 때문에 도시공학과 문화예술계가 어떤 것이 어울리느냐. 사실은 박양호 장관한테도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분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문화예술인들이 약간은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정이 됐느냐. 다만 청와대에서는 이제 소통을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얼마든지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재선의 의원이다라고 장점을 내세웠고요. 지금 외교부 장관 정의용 장관이 내정이 됐는데 사실상 현 정권의 외교, 대북, 대미 외교는 강경화, 서훈, 정의용 이 3명이 다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공직을 떠난 김현종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야인으로 남을지 남은 임기 또 다른 직책을 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출마 선언만 남은 박영선 전 장관, 서울시장 3번째 도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박영선 전 장관의 행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2번째로 전해드릴 오늘의 이슈는 주호영의 역대급 막말, 사과는 없다입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 있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의 발언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왔는데 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옳지 못하다라고 이 선을 긋자 나온 발언인데요.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선을 그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이 굳이 이유가 있을까,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문재인 정서를 갖고 있고 뭔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이 지지층들에 대해서 좀 어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즉각 강경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그 대구에서 쭉 의원을 하셨고 TK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면에 대한 여론이 더 높으니까 지역 중진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주호영 의원이 그게 아니라 1야당의 원내대표이고 또 법조인 출신이고 비교적 합리적 보수라는 어떤 포지션도 갖고 있었던 분인데 너무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나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연초에 발언이 좀 세게 튀지 않았나, 좀 부적절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자, 문 대통령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 공분함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걸 이런 이 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국정농단 심판과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복 선언입니다.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네, 민주당 여권 인사들은 강경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SNS에 이 생각을 밝혔는데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 공작을 일삼는 자는 공작한 일들만 보인다라고 강경하게 반발을 했고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본인의 SNS에 겉과 달리 속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지 않는 국민의힘 내부의 엑스맨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찬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참 진짜 앞서 김준우 변호사도 말을 했지만 굉장히 좀 슬픈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수준 낮은 정치 행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워딩 그대로 맞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저지를 범죄 때문에 전직에 있는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따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또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 그러니까 이도저도 맞지 않는 얘기를 현직에 있는 보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현실이고 그 정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인 분열의 정치겠죠. 자, 민주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주호영 원내대표 사과할까요? 네, 주 원내대표가 지난 20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 사과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과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권을 거친 입장뿐, 사면권을 가진 입장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고려해달라는 지극히 순수한 이야기였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품격, 말이 쌓이면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인들의 품격을 상실한 발언으로 국민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품격이 무참히 짓밟힌다는 사실 알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오늘의 이슈는 견제고 이낙연, 마이웨이 이재명입니다. 자, 어제였죠.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기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인 점, 우리의 종합적인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우리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을 고려해 보면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서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럼 언제 지급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실제 지급 시기는 지금 오늘 당장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야 한다,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서 코로나19와 방역의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신청 및 실체 지급 시기는 오늘 당장 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지급은 하겠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에 가장 많은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경기도
지사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넓은 광역자치단체에 사실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지출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실험을 과감하고 또 선제적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뭐랄까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또 한 걸음 더 또 나아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이렇게 지급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수는 25만 원씩 지급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어떤 기본소득 담론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 가져왔는데 네. 이걸 좀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라는 물론 이제 모든 걸 정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굳이 민주당과 지도부와는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 좀 지급 시기를 조율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대선 경선에서 반문처럼 다가선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의 그런 모습들이 뭔가 호흡하고 교감하는 모습으로 변신하는 이재명 이런 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평소 기본 소신이죠. 자, 그런데 신중한 성향을 가진 이낙연 대표가 이 지사의 행보에 대해 좀 강하게 비난했는데 이것도 의외의 모습입니다. 네, 상당히 의외의 모습으로 좀 비춰졌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이었습니다. 한 지상파 방송 뉴스에 출연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전 도민에 대한 일괄적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평소 이 엄중낙연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평소 굉장히 신중한 성향인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취임 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재명 지사와의 대립구도를 통해서 당대표이자 이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좀 부각을 시키고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반전 계기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왼쪽 깜빡이 그리고 오른쪽 깜빡이 이게 보통 진보와 보수가 서로 비유하면서 싸우는 일 때 나온 얘기인데요. 자, 어떤 속내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 발언이 이낙연 당대표의 메시지인가 처음에 좀 의심했어요. 평소의 워딩과는 너무나도 다른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사실 이 워딩이 가장 크게 부각됐었던 적이 2012년 대선입니다. 당시 이제 역시 문재인 후보였죠. 정의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 우회전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좌쪽으로 가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을 일단 당내에서 한 것이 조금 특별하긴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지역 화폐를 발급하는 것이 과연 우측에 있는 것인가? 이건 전형적인 이제 좌파형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받아쳤냐면 이낙연 당대표도 최근에 통인시장에 빵집에 들러서 만두집이든 빵집이든 한 끼 식사를 동네 주변에서 해결한다면 자영업자를 살릴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소비 자체를 막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나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딩이 조금 정제되지 않아서 두 사람의 감정 싸움으로 좀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이 지사는 당내에서 나오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비판에도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해당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당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소비활동이 방역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려에 공감하며 또 존중합니다. 현재도 수조 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사용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별적 현금 지급과 달리 그보다 훨씬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선별 지원과 달리 방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이 지사 역시 마이웨이다운 행보를 보인 게 맞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이제 보신의 소신은 크게 이제 굽히지 않는 다만 이제 지급 시기만 가지고 지금 조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낙연 대표나 혹은 뭐 정세균 총리나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획력과 돌파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제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기회나 이 부분에서 이제 멈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후보들이 대선을 도전한다면 그런 정치인들은 엄중히 지켜볼 게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의제와 상상력을 국민들한테 불어넣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자기 생각이 정책 듭니다. 브랜드를 가져가고 있다. 네, 내부 반발도 있지만 반대로 이 지사의 행보를 좋게 보는 당내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본인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지사와 민주당, 이 박정, 권칠승, 김철미, 소병훈, 정춘숙, 민병덕, 양기대 의원 등 이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7명이 지난 18일 경기도지사 공간에서 정책 당정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뚜렷한 이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연일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하자 이재명계 의원들의 이 공개 행보가 좀 뚜렷해지고 그동안 이 비이재명계로 불리던 의원들도 하나둘 이 지사 측과 이 스킨십을 강화하는 등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역학구도도 좀 술렁이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뭐 아직 이재명계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들이 뭐 급격히 늘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이 지사의 공간 정치에 다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참석하는 등 이 지사의 이 당내 위상 강화가 증명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공관 정치다. 자,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 쪽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전히 한 2년째죠.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사실상 양강 구도로 계속해서 구축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낙연 당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슬기롭게 저는 풀어갈 필요가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 명이 빠르게 이탈하거나 한 명이 너무 대립하는 양상보다는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가는 게 좋거든요. 지금 왜 제가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경기도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 네.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인 단기 경기 보양 효과가 있었을 경우에 이낙연 대표가 받을 리스크는 또 하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하고 경기도가 조금 더 발맞춰 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대권 주자의 성향이 너무 달라서 서로가 더 이해가 안 되거나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여러모로 참 상반된 이력과 스타일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출신지부터가 상당히 좀 다르죠. 이낙연 대표는 전남 영광 출신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력 또한 좀 다른데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의 법률가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이 동아일보의 논설위원과 국제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입니다. 정치 이력도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16대부터 19대 그리고 21대에 걸쳐 국회에서 활동한 국회의원이었고 전남지사 국무총리를 하는 등 뭐 전반적으로 정치 관련된 이력,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이해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이 행정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스타일도 매우 다르죠. 자, 이낙연 대표는 매우 신중하고 꼼꼼한 스타일로 유명하고요. 이재명 지사는 논쟁이 생겼을 때 굉장히 저돌적으로 좀 돌파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좀 상반된 이력과 스타일을 갖고 있지만 제가 취재 결과 두 분이 똑같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띠가 똑같습니다. 두 분 다 52년생, 64년생 용띠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도 다가옵니다. 당내 경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두 대권 주자의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찬성 의원부터. 일단은 지금 설 연휴가 끝나고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의 취임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은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낙연 당대표가 본격적으로 당대표 임기를 끝내고 싱크탱크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선에 대한 또는 다음 정권에 대한 구상을 좀 그릴 때 그때 본격적으로 불이 더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선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자, 어떠세요? 네,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어쨌든 어떤 나라를 상상하게 해줄 것인가라는 기획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금 변화가 뭐랄까 이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경고등을 많이 켜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지금 속도를 낼 때다. 자, MC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또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설 연휴 이 밥상 위에 어떤 이야기가 올라올 것인가를 굉장히 또 주요하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이후 두 분의 이 행보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다음 달도 다가온 설 연휴 밥상 민심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네, 킹슈맨의 우정 담당 저 MC 사운과 오창석 의원의 환상 호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그 많던 붕어빵은 다 어디로 갔니? 입니다. 자, 우리 의원들, 자, 겨울철 즐겨 먹는 간식 혹시 있으십니까? 오창석 의원? 저 같은 경우는 군밤. 네, 네. 군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요즘 찾아보면 군밤도 사실 잘 찾아보기 좀 어려워요. 네. 네,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까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군밤 사실 저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그런 걸 파시는 분 자체를 좀 만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이미지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음식을 즐겨 드시네요. 예, 제가 서 있기만 해도 잘 팔렸습니다. 네, 우리 김준우 변호사. 야채 호빵. 네. 네. 편의점에서 아직 좀 팔긴 하죠. 네, 맞습니다. 즐겨봤습니다. 자, 이 겨울철 간식으로 자연스럽게 붕어빵이나 군고구마를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맘때 이 거리를 거닐다 보면 이 붕어빵 노점상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좀처럼 눈에 띄질 좀 않습니다. 자, 이 이유가 좀 존재할 것 같은데 오창석 의원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붕어빵의 주 원료인 붉은 팥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팥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유통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 붉은 팥 가격 상승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수입산 팥 40kg의 평균 가격은 18만 2,740원으로 지난해 가격 17만 363원과 비교했을 때 7.2%나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팥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붕어빵 가격과 마저 상승을 하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편하게 먹는 음식인데 좀 가격적인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팥탄만 할 수 없죠. 예. 이 레트로 문화를 쫓는 MZ세대가 추억의 간식 찾기를 시작하면서 이 붕어빵의 인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붕어빵 노점이 줄어들면서 생긴 재밌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이 붕세권이라는 검색어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이 붕세권이란 이 붕어빵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붕어빵을 파는 가게 인근에 자리 잡은 주거 지역 또는 권역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겨울철 먹거리 판매처를 묻고 답하는 이웃들이 급증하는 것을 보고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길거리 간식의 위치를 함께 공유하는 겨울 간식 지도를 만들었고요. 겨울철 인기 간식 판매처를 알려주는 어플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밖으로 나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없으면 내가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2월 간식 매출을 분석한 결과 붕어빵 팬의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0%나 증가했고요. 붕어빵 믹스 역시 148%, 팥 앙금은 무려 1436%, 칼집 밤은 437%나 증가해서 직접 만들어 먹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붕어빵이 워낙 친근한 음식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뭐 농담도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붕어빵을 이제 머리부터 먹는 사람과 꼬리부터 먹는 사람의 성향 분석 등 그야말로 친숙한 음식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아무리 비싸고 맛 좋은 고급 디저트가 인기라도 겨울이 되면 따뜻한 이 기운을 건네주는 국민 간식 붕어빵에는 못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이거 긴장하시겠어요?
네, 오늘의 킹덤 주제. 김학의 출국 금지 논란, 불법이냐, 불가피냐입니다. 자, 2년 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과정을 놓고 불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 내용 오창석 의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거의 10년 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이 애초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뻔하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대통령이 직접 재조사 지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전에는 2018년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다시 이야기가 나왔었죠.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로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같은 달 22일입니다.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여부 출입국 외국인청에 문의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날 타임라인이 조금 더 빠듯하게 진행되는데요. 오후 6시 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을 현장에서 태국행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고 오후 한 11시경 김 전 차관 체크인 뒤에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1시에서 12시 사이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 피내사자 전환 뒤에 출국 금지를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바로 1시간 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날 3월 23일 오전 0시 20분경 탑승 게이트에서 김 전 차관 탑승을 제지했고 오전 5시경 김 전 차관의 억류 후에 공항을 빠져나왔다라는 것이 숨가봤던 이틀 동안의 타임라인입니다. 네, 2019년 3월의 일인데, 그러니까 2년 전 일인데 이때 출국 과정이 왜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건가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도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는 이 출국 금지의 절차와 관련해서 법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최근에 공익 제보가 새롭게 들어오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검에 또 고발을 하고 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금 이제 수면 위에 떠올랐고요. 진척이 좀 되질 않자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 자체를 재배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급하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흠결들이 있었느냐 이건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공직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습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불법으로 출입국 정보를 조회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출국 금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라면서 이 법무부 장관은 법적 근거들에 따라 출국 금지 및 기록 조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명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조회 횟수 수백 회는 확인 결과 시스템 로그 기록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법무부의 김 전 차관 출입국 기록 조회 불법일까요?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이었을까요? 일단 그 기록을 조회한 자체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불법성이 뭐 크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맥락에서의 몇 가지 절차적 하자들이 좀 발견되는 측면을 분명히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출입국 기록 자체를 조회하는 것은 뭐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도 공공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 조회 자체가 물론 이제 횟수가 좀 과도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데 네. 법무부 해명에 따르면 그렇게 많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부분은 일응 소명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불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자, 국민의힘에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제기하고 있죠. 오창석 네, 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 사건 번호가 기재된 출국 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긴급 승인 요청서에도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 번호를 찍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국 금지 요청서에 허위 내사 번호를 적어서 승인 요청한 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이 담당 이모 검사가 그 검찰 조사단의 그 직무대리, 검사 직무대리로 파견 근무 중이었는데 그럼 네.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 형사적으로는 허위 공문서 위조죄냐 작성죄냐 또 달리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반적인 외관으로 봤을 때 내사번호 소위 킥스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내사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내사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번호가 없으니까 임의로 적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 위법성에 대해서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위법성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소하냐? 그러지 않는 경우에 이제 기소유예라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것이 행정적으로 내부에 일단 뭐 누군가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기거나 자신이 이권을 가지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뭐 징계 수준이나 양형 수준이 좀 낮게 할 사유는 분명히 있지만 어떠한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쨌든 흠결은 있지 않나.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진 않다. 자,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진상조사단 소속인 이모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권한이 있느냐 여부일 텐데요. 이건 어떤가요? 네, 일단 법무부 입장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2일에 발표한 법무부 입장문인데요. 여기서 1번을 보시면은 독립관청으로서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 번호 부여,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수사기관은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수사기관은 이모 검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모 검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법적 요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청 권한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진상조사단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저는 이거는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이제 이게 지금 긴급 출금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정한 기준 이상의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금 조치 신청과 좀 달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간 적법 논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모 검사가 권한이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한 정무적 정치적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현재 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가 불법이면 상고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의 위법이 생기면 혹은 이제 증거가 오염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분명하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국 금지 영장 같은 영장이 아니거든요. 뭐 체포 영장이나 뭐 압수수색 영장 같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형사 절차는 수사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서의 어떤 흠결이 생겼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절차적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출국금지 조치의 정당성 자체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SNS에 지난 16일 올린 글이 있습니다.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다시 사건을 재배당한 윤석열 총장과 이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내용적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 당신은 이 김 전 차관이 해외 도피할 경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법무부도 입장문을 통해서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준호 의원 어떻게 보세요?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마라도나를 가격한 허정무 감독님이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반칙을 해서라도 막아야 되고 예를 들어 약간의 뭐 절차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김학의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나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쉬운 건 이런 거죠. 급하게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긴급 출금 조치 신청서를 한 건데 사실 이모 검사도 중간에 이 담당자로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일반적인 출금 금지 신청 절차를 제때 밟았으면 이러한 무리한 논란이 왜곡 효과가 후과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이 사건이 부각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이라는 해석이 있는 건데요. 자, 어떤 건가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당시 근무했던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저의 사람일 수가 일면식도 없었던 이 간부들이 어떻게 저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일부러 출라인하고 일하고 짜집기 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희가 짐작된다라는 글을 남겼고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본인의 SNS에 밝혔습니다. 네, 오찬성 의원, 정치적 의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추라인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추라인이라는 단어를 왜 전면에 등장시켰는가? 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인사를 통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었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법까지 어겨가면서 했다. 이 뉘앙스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2년 전에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끄집어냈다는 점, 그리고 배당되어 있었던 안양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옮겼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과연 왜 이 시점에 다시 올라오는 것일까라는 것을 따져보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급 출국시키기 전에 2012년에 유죄 판단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언제나 정치와 수사엔 우연이 없죠. 자, 수사의 칼날이 법무부 고위 간부를 넘어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떤가요, 이것은? 그냥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죠. 그 당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모 검사와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던 행정관이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는 점.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프레임이거든요. 네. 사실 추미애 장관 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출국 금지될 때 장관은 박상기 장관이었을 텐데 거기서 추미애 장관이 저는 왜 여기서 다시 또 등판하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문제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징계를 내릴 수는 있지만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 측에 제가 정무라인이라면 네. 이건 그렇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충고를 드릴 것 같아요. 오찬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현대판 초원 목국집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건이 터진 걸 조사를 안 하고 사건이 터지게 된 경로만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계속해서 언급되면은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법부와 당시 검찰이 욕먹는 거지. 네. 이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비화될 것인가? 네. 그리고 막연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또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불법이 있더라도 긴급 출국을 막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로 간다 한들 만약에 향하게 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정치적 수사일 수 있겠지만 그다지 예리한 정치적 수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 자, 엠요원 코로나 속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401명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중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380명이었고요. 서울 발생 환자 숫자는 122명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숫자는 73,9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시작한 지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힘들고 지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어 집중력 있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